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작년 연말 금융시장 분위기는 이 연초에 들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죠. 좀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2025년 12월 30일, 작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 거라 다들 반길만한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연준 내부의 균열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균열의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게 2026년 자산 시장을 항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균열의 심각성을 가장 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투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가 9대 3으로 나왔거든요. 9대 3이요? 언뜻 들으면 9표나 탄성했으니까 뭐 압도적인 결정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두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세계에서는 9대 3이 거의 뭐 폭동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연준, 특히 파월 의장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라는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시장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반대표가 3명이나 나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경제 위기나 아주 큰 정책 전환기에나 볼 수 있는 수치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불협화음 자체가 시장에는 더 큰 신호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세 명의 반대 의견은 전부 같았나요?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3명의 반대 이유가 서로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요? 네. 먼저 스티븐 미란 이사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식고 있으니까 0.25%피 인하가 아니라 0.5%피를 내리는 비컷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와, 한 명은 아예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고 소리친 거네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은요? 브레이크를 밟자고 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와 캔자시티 연은의 제프 시미드 총재. 이 두 사람은 정반대로 금리 인하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본 거죠. 인플레이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데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번엔 동결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한쪽은 엑셀을, 다른 쪽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외치는 상황이라니. 와, 파월 의장 입장에선 정말 진땀 뺐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 같아요. 그럼 찬성표를 던진 9명은 다들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의사록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의사록의 이번 결정이 finally balanced 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Finally balance드요? 네, 이게 연준 특유의 외교적인 표현인데 이걸 솔직하게 번역하면 정말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아,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일부 위원조차 사실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연준조차 확신 없이 정말 턱걸이로 통과시킨 결정이라고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준 위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렸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고 들어가 보죠. 연준이 두 가지 거대한 공포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용 둔화라는 공포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했던 쪽은 최근 나빠지고 있는 고용 지표에 주목했어요. 연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최대 고용 달성인데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당장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본격적인 리세션이 시작되면 그때는 금리를 내려도 이미 늦는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금리 동결을 주장한 쪽이 본 공포는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의사록에도 인플레이션의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정체되었다, stalled 되었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물가가 잡히는 듯 하더니 하락세가 멈춰버렸군요. 네. 특히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서비스 물가나 집세 같은 것들이 문제였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본 겁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연준이 물가 잡는 걸 포기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주 컸던 거죠. 고용을 살리자니 물가가 불안하고 물가를 잡자니 고용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진퇴낭난이네요.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외부 요인도 있었다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가지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부터 43일간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입니다. 아, 맞아요. 그때가 있었죠. 이 사태로 경제 통계를 만드는 노동부나 상무부 같은 핵심 기관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데이터가 제때 안 나온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연준은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조종사가 짙은 안개 때문에 계기판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거대한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록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데이터가 불완전해서 판단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조종사가 눈 가리고 비행기 착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데이터마저 이랬는데 정치적인 변수는 없었습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갈등도 최고조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악재, 정치적 리스크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능한 파월을 고소하겠다, 당장 해고하고 싶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거의 매일 쏟아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이었죠. 흥미로운 건 당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파월 의장 지지율이 44%로 트럼프 대통령의 36%보다 높았다는 점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연준 의장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군요.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탕으로 월스트리트는 2026년 금리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에 조금씩 엇갈리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26 상반기 안에 끝날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아, 상반기 안에요? 네, 골드만삭스는 올해 2번 정도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JP모건은 한 번에 그칠 거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요. 반면에 시티그룹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봐서 총 0.75%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디테일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2026년 2분기나 3분기쯤이면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 거군요. 그럼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이기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죠.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2025년 연말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연말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죠. 맞아요. 연준 내부의 분열과 데이터 공백 앞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쥐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어요. 시장의 피로감이 꽤 누적된 채로 2026년을 맞이한 셈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2026년 시장에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이 안개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유일한 희망이 있던데요. 네, 바로 AI와 기술력 신이라는 동력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 기업들의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따라서 2026년에는 거시경제 변수와는 상관없이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주로만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장세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시장 전체가 오르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소수의 주도주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을 연준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명확한 방향,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 시장이 그 지도를 믿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연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그들이 보는 데이터는 불완전하며 정치적 외풍까지 거세죠. 시장이 더 이상 연준의 말을 100% 믿기 어려워진 거네요. 네, 연준이라는 강력한 등대가 방향을 잃으니 시장의 배들이 각자 알아서 항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 당장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거의 발작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 개개인의 판단과 통찰력이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죠. 먼저 방어 전략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당연히 방어입니다. 연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서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현금 확보. 그리고 이번 연준의 분열 상황을 방어 전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연준 내부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앞으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매파가 이겼다 하면서 크게 놀랄 수 있고, 반대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비둘기파가 옳았다 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특정 데이터 쇼크에 섣불리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현금 비중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니까요. 이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전략도 알려주시죠. 물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회 포착입니다. 기회는 바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내던질 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트윗 하나 같은 정치적 소음이나 일시적인 물가 쇼크로 시장이 급락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아, 그럴 때가 매수 기회다. 네, 그때가 바로 점 찍어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미리 정해두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쇼핑 리스트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높은 금리를 버텨낼 수 있는 탄탄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 또는 2026년에도 구조적 성장이 확실한 AI 인프라 관련 기업처럼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미리 준비해둔 관심 종목을 용기 있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것이 2026 상반기 투자 성과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연준의 균열이라는 작은 틈새로 2026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엿봤습니다. 연준조차 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외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2026년의 진짜 질문은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시장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지금 과연 연준의 결정이 과거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기술혁신가로 시장의 권력이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